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한 구두 수선공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이 구두 수선공은 집도 땅도 없었으므로 하루하루 구두 수선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빵값은 비쌌고 품삯은 쌌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은 거의 다 먹는 데 들어가는 형편이었다. 구두 수선공은 단 한 벌의 외투를 아내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낡고 해져서 거의 입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미 2년 전부터 양가죽을 사 새 외투를 만들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초가을로 접어들자 이 구두 수선공에게도 약간의 돈이 모아졌다. 아내의 조그마한 나무 괴짝 속에는 3루블짜리 지폐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 5루블 20코페이카도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구두 수선공은 이른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로 갈 준비를 했다. 그는 식사를 마치자 솜을 넣어 무명으로 만든 아내의 짧은 코트를 셔츠 위에다 껴입고 그 위에 다시 카프탄, 농부들이 입는 소매가 긴 웃옷을 걸쳤다. 그리고는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 삼아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받을 돈 5루블에다 주머니에 있는 3루블을 보태면 양가죽을 사기에 충분한 돈이 되겠지. 구두 수선공은 마을에 도착해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농부는 외출 중이었다. 그의 아내가 일주일 안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할 뿐이었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갔으나 그 농부도 맹세컨대 지금은 돈이 없다며 장화 수선비 밀린 것 중 고작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 수선공은 할 수 없이 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지만 가죽가게 주인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선 돈을 가져와요. 돈만 가져오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줄 테니까요. 외상값을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결국 구두 수선공은 밀린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집에서 털장화를 수선하는 일감을 하나 맡았을 뿐 헛수고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구두 수선공은 마음이 울적한 나머지 20코페이카로 술을 마셔버리고는 양가죽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는 몹시 추운 것 같았지만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자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몸이 따뜻했다. 구두 수선공은 한 손에 쥔 지팡이로 꽁꽁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고 다른 손으로는 털 장화를 흔들며 걸어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양가죽 외투 따위 없어도 따뜻하기만 하군. 겨우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도 술 기운이 온몸의 혈관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겠단 말이야. 그래, 양가죽 외투는 필요 없어. 모든 근심일랑 털어버리고 집으로 가는 거야. 근심할 것 뭐 있어. 그까짓 양가죽 외투 따위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평생 가도 필요치 않을 거야. 하지만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골치 아프게 되었군. 나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언제나 콧방귀만 뀌고 있으니 우라가 치민단 말이야. 그건 그렇다 치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군. 어디 두고 보자. 맹세컨대 만일 이번에도 돈을 안 가져오면 그놈이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겨버릴 테니. 해도 너무하지. 고작 20코페이카만을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술 한 잔 마셔버리면 끝인걸. 자기는 그렇게 곤란하다고 엄살을 부리면서 나는 괜찮단 말이야. 자기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고작해야 이 외투뿐이라고. 자기는 농사를 지어 빵을 얻지만 나는 모두 돈을 주고 사야만 해. 빵을 사는 데만도 일주일에 3루블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빵도 떨어졌을 테고 그러면 또 1루블 50코페이카는 써야 할 테지. 그러니 제발 모두들 내 돈을 좀 갚을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윽고 구두 수선공은 길모퉁이의 작은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때 교회 뒤쪽에서 무언가 하얀 물체를 발견했다. 하지만 주위가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두 수선공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곳에는 분명히 돌 같은 건 없었는데 그러면 혹시 가축일까? 하지만 가축 같지도 않아. 머리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어쩐지 너무 새하얗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구두 수선공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그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것은 사람이 분명한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교회 벽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구두 수선공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인 후 옷을 벗기고 여기에다 버린 것이 틀림없어. 잘못 다가갔다간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구두 수선공은 못 본 채하고 가던 길을 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서자 그 사나이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를 지나 얼마쯤 가다가 뒤돌아보니 그 사나이가 교회 벽으로부터 몸을 일으켜 마치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구두 수선공은 더욱 겁이 났다. 다시 가볼까? 아니면 모른 체하고 지나가 버릴까? 자칫 가까이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의 정체도 전혀 모르잖아. 좋은 일로 저렇게 있을 리는 만무해. 괜히 가까이 갔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이라도 조르면 나는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지. 설사 목을 조르지 않는다 해도 귀찮은 일을 떠맡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몽땅 벗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 제발 이곳을 무사히 지나가게 도와주소서. 구두 수선공은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교회를 거의 다 지나게 되었을 때 구두 수선공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구두 수선공은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세몬,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려 하다니. 네가 갑자기 부자라도 되어 가진 돈을 몽땅 털릴까봐 두려워서 그러느냐? 그건 좋지 않은 짓이야, 세몬. 구두 수선공은 발길을 되돌려 그 사나이 쪽으로 걸어갔다. 세몬은 그 사나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젊고 건강해 보였으며 두들겨 맞은 듯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추위 때문에 얼어붙은 채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몸을 숙인 채 세몬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무 지쳐서 고개를 들 기운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세몬이 옆으로 바짝 다가서자 그제서야 그는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사나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세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세몬은 손에 들었던 털 장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고는 급히 카프탄을 벗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 이걸 입게나. 세몬은 양팔로 사나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그는 스스로 일어섰다. 사나이는 키가 훤칠하고 몸도 깨끗했으며 팔과 다리에 상처 자국 하나 없었고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세몬이 어깨에 카프탄을 걸쳐주었지만 그는 팔을 소매에 잘 끼우지 못했다. 세몬이 소매에 팔을 끼워주고 옷을 입힌 후 허리띠까지 메워주었다. 세몬은 자신이 쓰고 있는 낡은 모자도 벗어 그에게 씌워주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리는 이렇게 벗겨졌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으니 춥지 않겠군. 그보다는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더 낫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모자를 다시 썼다. 세모는 그를 다시 앉히고 털 장화를 신겼다. 젊은이, 이만하면 되겠지. 자, 다리를 펴고 몸이 따스해지도록 좀 움직이게. 걱정할 것 없네. 곧 좋아질 테지. 자, 걸을 수 있겠나? 사나이는 일어섰다. 하지만 그는 온화한 눈빛으로 세몬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 말은 한마디도 못했다. 왜 말이 없나? 여기서 겨울을 날 셈인가? 자, 가자고. 기운이 없으면 이 지팡이를 짚게. 자, 기운을 내게.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별로 힘들지 않게 잘 걸었다. 길을 따라 걸어가며 세몬이 물었다. 그런데 자네는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이 고장 사람은 내가 거의 알고 있거든. 그런데 왜 이곳에 오게 되었나? 더구나 교회 모퉁이에 그런 몰골로 말일세.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봉변을 당했나? 아닙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야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그렇고 이제 어디 가서 좀 쉬어야 할 텐데 어디로 갈 작정인가? 특별히 정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세모는 내심 깜짝 놀랐다. 그는 불황자로 보이지 않았고 말씨도 공손한데 자신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도 있는 법이지. 이렇게 생각한 세모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세. 몸을 녹이면 정신도 날 테니까. 세몬이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 이 낯선 사나이는 잠시도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다. 찬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자 세모는 술기운이 가시며 뼛속까지 추위가 느껴졌다. 세모는 코를 훌쩍거리며 아내의 코트 자락을 좀 더 단단히 여미면서 생각했다.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낡은 카프탄까지도 남에게 벗어주다니. 게다가 벌거숭이 나그네까지 데려가니 마트리오나가 몹시 화를 내겠지. 아내 생각을 하자 세모는 우울해졌다. 하지만 옆에서 걷고 있는 낯선 사나이를 보는 순간 교회 모퉁이에서 처음 그를 보았을 때의 눈빛이 떠오르며 마음이 즐거워졌다. 세몬의 아내는 그날 일찌감치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끝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빵은 언제 굽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구울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구울까? 하며 앉아 있었다. 아직 커다란 빵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만일 세몬이 밖에서 요기를 하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을 테고, 그러면 내일 아침은 이 빵으로 충분하겠지. 마트리오나는 빵을 만지면서 궁리했다. 그래,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않아도 되겠다. 밀가루도 조금밖에 없으니 이것 가지고 금요일까지 먹도록 하자. 마트리오나는 빵 굽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의 셔츠를 기우려고 식탁 옆에 앉았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며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있었다. 모피가게 주인에게 속지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그이는 너무나 단순한 사람이라 걱정이야. 그이는 절대로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린애한테도 속아 넘어가거든. 8루블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만한 돈이면 좋은 양가죽을 살 수 있었을 거야. 지난 겨울에도 제대로 된 외투 한 벌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 강가에도 갈 수 없었고 추운 날이면 거리에 나다닐 수도 없었지. 오늘만 해도 그렇지. 그이가 따스한 옷들은 모두 껴입고 갔으니 나는 입을 것이 없는 처지야. 그런데 이이가 왜 이렇게 늦을까? 돌아올 시간이 넘었는데 혹시 술을 마신 건 아닐까? 마트리오나가 이러한 생각이 잠겨있을 때 입구에 계단이 삐걱거리며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리오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아놓고 문 밖으로 나갔다. 두 사나이가 들어서고 있었다. 한 사람은 세몬이었고 또 한 사람은 털 장화를 신었으나 모자는 쓰고 있지 않은 한 젊은이였다. 마트리오나는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다. 그러면 그렇지, 술을 마셨군. 남편이 카프탄도 입지 않고 여자용 코트만 걸친 채 빈손으로 서서 쑥스러운 듯 희죽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마트리오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 그 돈으로 몽땅 술을 마셔버렸군. 그것도 이런 형편없는 건달하고 말이야. 게다가 뻔뻔스럽게 집에까지 데리고 오다니. 마트리오나는 어쨌든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하고 자신도 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낯선 사나이가 바로 자신들의 카프탄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투 속에는 셔츠도 안 입었고 모자 또한 쓰고 있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온 젊은이는 앉지도 않은 채 그냥 서 있기만 했고 움직이거나 고개를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마트리오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거야. 마트리오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난로 쪽으로 물러나 두 사람의 동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의자에 앉았다. 여보, 왜 그러고 있어?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지. 마트리오나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세모는 아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모른 체하며 낯선 사나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 앉게. 저녁이나 들자고. 낯선 사나이는 의자에 앉았다. 여보, 먹을 것 좀 없어? 세모네의 재촉에 마트리오나는 화를 버럭 냈다. 없긴 왜 없어요. 하지만 당신 목은 없어요. 술을 마시면서 분별력마저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입고 간 카프탄마저 없이 돌아오고 게다가 벌거벗은 불황자까지 데려오다니 당신들 같은 어리석은 주정뱅이에게 줄 음식은 없어요. 그만해 여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때? 당신이야말로 말해봐요. 돈을 어떻게 했는지. 세모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3루불짜리 지폐를 꺼내어 펼쳐 보였다. 그 돈은 여기 있어. 하지만 트리포노프는 오늘은 돈이 없다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나 마트리오나는 점점 더 화가 났다. 양가죽을 사오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카프탄을 낯선 불황자에게 벗어주다니. 더구나 집에까지 그 불황 데리고 오다니. 마트리오나는 테이블에 놓인 지폐를 낚아채듯 집어 어딘가에 감추려고 움직이면서 선언하듯 말했다. 주정뱅이들에게 줄 음식은 없어요. 주정뱅이들까지 일일이 챙겨 먹일 수는 없다고요. 여보, 말을 좀 삼가해. 우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 얼간이 주정뱅이의 말을 들어 무엇해요. 사실 말이지 나는 당신 같은 주정뱅이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아마포, 아마의 섬유로 짠 얇은 직물도 모두 술값으로 써버리고 이제는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그 돈마저 술을 마셔버리다니. 세모는 아내에게 술은 20코페이카워치밖에 마시지 않았고 또 어디에서 이 사나이를 만나게 됐는지 설명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트리오나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며 한마디도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10년 전의 일까지 들추어내며 세몬을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계속 떠들어대더니 마침내 세몬에게 달려들며 그의 옷소매를 움켜잡았다. 내 코트를 돌려줘요. 하나밖에 없는 옷을 빼앗아 입었으면 돌려줘야지. 정말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세몬이 코트를 벗고 있는데도 마트리오나가 세차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코트의 솔기가 부지직 터져버렸다. 마트리오나는 코트를 빼앗아 입고는 문 쪽으로 갔다. 그러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감정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제야 마트리오나는 격한 감정을 거두고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던 것이다. 마트리오나는 멈춰 서서 말했다. 만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겨울에 셔츠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진 않겠죠. 어디서 이 젊은이를 데려왔는지 말해봐요. 아까부터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 된 채 교회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지. 벌거벗고 있을 만한 날씨가 전혀 아닌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이 있는 대로 데려다 주신 것이 틀림없어.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얼어 죽었을 거야.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 젊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으켜 내 외투를 입히고는 집에까지 데려오는 것이지. 제발 그렇게 화만 내지 마라. 그것도 죄를 짓는 일이야. 마트리오나는 또다시 말대꾸를 하려다가 문득 낯선 사나이를 보자 말문이 막혔다.
사나이는 의자 끝에 앉은 채 꼼짝도 않고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가슴께까지 떨어뜨린 채 두 눈을 감고 있었다. 마트료나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세몬이 다시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소? 이 말에 마트료나는 낯선 사나이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속에는 동정심이 일었다. 마트료나는 문에서 몸을 돌려 난로 옆으로 가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컵을 놓아 끄바스, 보리, 메가, 호밀로 만든 러시아의 맥주를 따르고 남은 빵을 내놓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자, 식사하세요. 세모는 사나이의 몸을 식탁 쪽으로 밀며 말했다. 어서 앉게. 세모는 빵을 잘게 썰었고 두 사람은 곧 식사를 시작하였다. 마트리오나는 테이블 한쪽 구석에 앉아 손으로 턱을 괜 채 낯선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마트리오나는 이 사나이가 가엾게 생각되어 계속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때 사나이는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고 찌푸렸던 표정도 사라졌다. 그는 마트리오나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치자 마트리오나는 테이블 위를 치운 후 그에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대체 어디에 사나요?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길에 쓰러져 있었죠?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은 누가 벗겨갔나요?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단 말인가요? 네,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얼어 죽을 뻔했죠. 때마침 당신의 남편이 저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자신이 입고 있던 카프탄을 벗어 입혀주고 털장화를 신겨 이렇게 집에까지 데리고 온 것이랍니다. 게다가 이곳에 오니 아주머니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두 분께 보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마트리오나는 조금 전에 입고 있던 세몬의 낡은 셔츠를 창가에서 가져다가 낯선 사나이에게 건네주었다. 또 속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젊은이는 셔츠도 없는 모양인데 이걸 입고 침대든 난로가든 마음에 드는 곳에서 좀 자도록 해요. 사나이는 카프탄을 벗고 셔츠와 속바지를 입고는 침대 위에 누웠다. 마트리오나는 등불을 끄고 카프탄을 집어들어 난로가의 남편 곁으로 갔다. 마트리오나는 카프탄 자락을 덮고 눕기는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사나이의 일이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나이가 마지막 빵을 먹어버려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사실과 그에게 셔츠와 속바지를 주워버린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몹시 우울했다. 하지만 그가 미소 짓던 것을 생각하자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도 잠을 자지 못하고 연신 카프탄 자락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봐요, 세몬. 왜 그래?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 먹을 빵을 준비해두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이웃에 사는 마라냐 아주머니에게 좀 빌려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군. 어떻게든 굶게 하겠어. 마트리오나는 잠시 가만히 누워있더니 다시 말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참 이상하군요. 뭐가? 우리는 늘 남에게 베풀고 사는데 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는 베풀지 않을까요? 세모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그만 자자고. 세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누워 곧 잠이 들었다.